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8장 심장정지 생존 환경과 생존 사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심장이 멎은 환자가 다시 깨어나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은 단지 현장에서 가슴을 세게 누른 구조자의 운이나 기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의 제목처럼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정지의 예방부터 발생, 처치, 그리고 최종적인 사회 복귀까지 이르는 이 끊임없는 연결고리, 즉 생존 환경과 생존 사슬이라는 거시적인 시스템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예비 응급 구조사인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서 수행할 술기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사슬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주 크게 적혀 있는 90% 플러스라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심장 정지가 일단 발생하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소생 노력을 다하더라도 90% 이상의 환자가 결국 사망합니다. 살아남은 환자의 절반 정도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죠. 여기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정지가 평소 심장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재 원문을 보시면 실제로는 심장질환이 없는 아주 건강한 정상인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일반적 위험인자만 가진 만성질 환자에게서 심장정지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쓰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쓰러진 후의 의료처치 기술만 연마해서는 이 90%의 사망률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방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의학적, 비의학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사회적 기반, 즉 심장정지 생존 환경 서바이벌 인바이런먼트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장정지 생존 환경을 떠받치는 4가지 핵심 기둥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심장정지 예방입니다. 사망률이 90%가 넘으니 안 생기게 막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인구 집단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병원 내에서는 조기 경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둘째,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환자 옆에 있는 목격자가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를 마련해 일반인 구조자를 대량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심장정지 치료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속하게 될 119 응급의료체계 EMS와 전문 소생술, 소생 후 치료를 담당하는 심장정지 치료센터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인프라를 말합니다. 넷째, 평가와 질 관리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생존율은 얼마인지, 구급차 도착 시간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4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기둥인 예방과 대처를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리 적용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병원 내와 병원 밖의 전략을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먼저 병원 내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1000명당 무려 910명의 심장정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존율은 약 25%로 병원 밖보다 훨씬 높죠. 왜 그럴까요? 병원은 환자의 혈압, 맥박, 체온 등을 24시간 감시하여 조기 경고 징후 얼리 워닝 사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속 대응팀 RRT를 투입합니다. 최근에는 이 징후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 기반 프로그램이 예측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밖은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 즉 목격자의 즉각적인 인지와 처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2, 3배나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병원은 기술로 예측하고 밖은 사람의 손으로 막아낸다는 이 차이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둥인 치료 체계와 질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방목격자의 두 손을 돕기 위해 사회는 어떤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119 구급 상황요원의 역할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요원은 전화나 영상통화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실시간 지도를 합니다. 이를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하여 환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근처에 있는 자원봉사자 사전 동의안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 달려오게 하는 시스템도 생존율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됩니다. 집중치료, 목표 체온 유지치료, 관상동맥 조영술이 24시간 가능한 심장정지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만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생존율, 뇌 기능 회복률 같은 결과 지표와 AED 사용률, 구급차 도착 시간 같은 과정 지표로 끊임없이 수집되고 교차 분석되어 시스템을 최적화 질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이자 국가고시 무조건 출제 1순위인 생존 사슬 체인 오브 서바이벌입니다. 생존 사슬이란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5개의 필수 행위가 고리처럼 끊김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슬을 병원 내에서 발생했을 때와 병원 밖에서 발생했을 때로 나누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부터는 이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통합된 단일 생존 사슬로 합쳤습니다. 순서를 완벽히 암기하십시오. 1단계 심장정지인지 구조 요청, 2단계 목격자 심폐소생술, 3단계 제세동 심장충격, 4단계 전문 소생술 소생 후 치료, 5단계 재활회복입니다. 이 5개의 고리 중 단 하나라도 끊어지면 환자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각 고리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생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인 심장정지인지와 구조 요청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심장정지네 하고 바로 아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인지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환자의 뇌세포를 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정지 판단 시간이 1분 지연될 때마다 환자가 나중에 좋은 신경학적 회복을 보일 확률이 무려 9%씩 감소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왜인지가 늦어질까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인지의 함정입니다. 심장정지 직후에는 숨을 헐떡거리는 심장정지 호흡 에이고날 게스핑이 나타나거나 몸을 떠는 경련 발작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인은 이걸 보고 숨을 쉬네? 뇌전증 간질이네? 라고 오판하여 심폐소생술 시작을 늦춥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119 구급 상황요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요원은 정형화된 프로토콜과 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의 당황한 설명 속에서도 정확히 심장정지를 짚어내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리인 목격자 심폐소생술입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이 지구상 최상의 응급조치입니다. 앞서 인지가 1분 늦어지면 뇌 회복률이 9% 감소한다고 했죠. 여기서 가슴 압박 시작 자체가 1분 지연될 때마다 심장정지 후 좋은 예후를 가질 확률은 자그마치 13%씩 감소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슴 누르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심장정지가 아닌데 내가 눌러서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심장정지 상태가 아닌데도 실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더라도 환자에게 큰 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 줄 모른다면 스피커폰을 켜고 구급 상황요원의 전화 지도를 받아 가슴만 누르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즉시 시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고리인 제세동 심장충격입니다. 심실세동 환자에게 가장 확실한 마법의 스위치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 자동제 세동기 AED 설치를 강력하게 의무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뼈아픈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 수많은 기계가 무용지물입니다. 실제 심장정지 현장에서 목격자가 AED를 가져와 사용하는 비율은 고작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는 걸어놨는데 사람들은 사용법을 모르거나 쓰다가 잘못될까 봐 법적 책임이 두렵고 밤에는 관리사무소 문이 잠겨 꺼내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1%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교육을 강화하고 24시간 접근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1차 반응자와 병원 내 간호사 등을 훈련시키는 일반인 제세동 PAD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고리인 전문 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입니다.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약물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전문 기도기를 꽂는 등 전문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이런 처치를 통해 환자의 20에서 40%는 스스로 심장이 뛰는 자발순환 회복 ROSC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맥박이 돌아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가 멈췄다가 다시 돌면서 전신에 엄청난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는 심장정지 후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환자는 반드시 심장정지 치료센터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환자의 체온을 차갑게 낮춰 뇌를 보호하는 목표 체온 유지 치료 TTM, 막힌 심장 혈관을 뚫는 관상 동맥 조영술 등을 통합적으로 받아야만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내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면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에크모 CPR 같은 최고도의 팀워크가 투입됩니다. 마지막 5번째, 고리인 재활회복 단계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다고 해서 환자의 삶이 예전 같을까요? 원그래프를 보십시오. 소생 생존자의 약 50%는 장기적인 인지 장애를 겪습니다. 그리고 약 20%는 기억력 감퇴, 집행 기능 장애, 그리고 내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과 우울 등 극심한 정신적, 신경학적 손상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생은 단순히 심장이 뛰는 의학적 치료를 넘어섭니다. 퇴원 전부터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며 심리와 인지 재활을 포함한 다학제적인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까지 마련하여 이들이 다시 온전하게 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까지가 생존 사슬의 완성이자 의학의 궁극적 책무입니다. 오늘 달려온 강의를 마무리하며 생존 사슬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생존 사슬은 환자 한 명을 살려내고 끝나는 직선이 아닙니다. 환자를 살려내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시간, 데이터, 치료 결과들은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수집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다시 국가의 정책을 개선하고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고도화하는 데 쓰입니다. 즉, 한 사람을 구한 경험이 다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튼튼한 방패로 진화하는 생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정지 생존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치밀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이 위대한 생존 사슬 속에서 응급구조사로서 어떤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뼈저리게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곧 생존율의 데이터를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고도로 집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